일본의 경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요, 우리가 소비와 생산으로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의 산업 생산액, 일본은 제조업 경제 구조인데 1990년부터 최근까지요.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일본의 산업 생산액이 지난 30년 동안에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1990년하고 최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생산액 자체가. 자, 소비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액 봐보세요. 1990년부터 최근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경제의 양축인 생산과 소비가 30년간 멈춰 있는 나라예요. 30년간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리는 아마 영원히 될 거다, 포레버가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자, 투자도 안 살아나요. 90년대 초에 저 투자율 30% 넘던 것이 지금 거리가 멀습니다. 그렇게 돈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도요. 예? 자, 그다음에 일본의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자, 일본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일본 역사상으로도 가장 낮습니다. 2% 초예요.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업률만 보게 되면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3% 초거든요. 3.4% 정도요. 그 정도면 경제에서 완전 고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실업률 우리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일본의 임금이 아까 쭉 하락해 왔다는 걸 보여줬었죠.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의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12,000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2만 9천엔에서 31만 7천엔으로요.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일자리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요, 저 파란색 기둥이 뭐냐,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3,730만 명. 저 때는 그러니까 출발 때 2002년 경우에는 한 4천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요. 소라 색깔 기둥이 뭐냐, 이게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일자리의 현황이에요. 그럼 일본 일자리가 넘쳐나다는 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 배율은 뭐냐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당 일자리가 몇 개가 공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2.4개 정도. 한 사람당 2.4개 정도 일자리가 공급되니까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역사상 최고의 지금 구인 배율입니다. 그런데 이걸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요, 주로 어떤 분야들이 구인 배율이 3배, 4배, 5배 이렇게 많냐면요, 건설 노가다 이런 이런 현장에 건설 현장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식당이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식당 서빙하는 이런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간병 서비스 이런 일자리는 3배, 4배 많습니다. 주로 파트타임 써가지고 하는 일자리는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본다거나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기술직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0.3개, 0.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오르죠. 파트타임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는 평균 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일 간 경제 전쟁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그러니까 일자리 찾아서 하는 청년들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엑스포인가 뭐 이거 가지고 잠깐 중단시켰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젊은이들 일자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청년들이 타격을 볼 텐데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 가서 갖는 대부분 일자리가 얼마짜리냐? 월 한 230에서 250만 원 안팎의 일자리들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넘쳐나니까요. 예?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의 아베 정권의 이 우리나라 항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경책을 주도했던 게 일본의 경제산업상, 최근엔 직위가 바뀌었지만은 안경 쓰고 그런 아마 뉴스에서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 안 해도 일본 기업 피해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뭐라 했냐면 허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까 봤잖아요. 일본은 지금 뭐예요? 수출에 목을 메고 있어요. 한국에다 안 팔아도 팔 때 많다 이렇게 허세 부르는데, 팔 때 있는데 왜 지금 수출 안 하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앉아 있는데 그건 허세죠. 허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지금 보게 되면요, 1년에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국민들의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요,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는 채권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굉장히 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발행한 액이 많다 보니까는 그 이자 부담이요, 1년에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40% 이상을 그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는
갈수록 고령화는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돈 쓸 일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3%가 적자가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일본은 90년대 이후에 6% 이상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는 이번 달부터 소비세를 인상을 했잖아요. 일본 소비세 인상한 거 발표했었죠. 내수가 안 좋은데도 올린 이유가 뭐냐? 세금 더 걷어들이겠어요. 국가 부채 안 줄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는 더 억압되겠죠. 세금을 소비세 올리면요. 그렇죠? 거기다가 연금도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평화헌법 개정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느냐? 자, 일본을요 지난 30년간 아까 생산과 소비를 봤듯이 정체가 돼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본의 청년 세대들입니다. 일본의 20대를 가지고 사토리 세대라고 흔히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사토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득도, 이를 득자에다 길도자입니다. 돈을 터득한 세대라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왜 여기다 표현했나 했더니만은 나중에 금세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돈을 터득한 사람들은 물욕으로부터 해방되고 많은 욕심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사토리 세대라고요. 일본의 20대가요 정확하게 1990년에 태어난 생들이 지금 몇 살이죠? 만 29살입니다. 1999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만 20살입니다. 정확하게 20대가 90년대생들이에요. 이 90년대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살아오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변화된 걸 한 번도 못 본 세대들이에요. 멈춰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에. 우리가 한 5년 정도 경제가 불황이면은 그래도 앞으로 좀 개선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30년은 한 세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멈춰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아베 같은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꼰대 소리를 해요. 뭐랬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망도 가져야 되고 패기도 있고 그래야 되고 꿈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죽어 지내고 그렇게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욕심도 없고 이렇게 가냐 이거죠. 근데 그게 완전 꼰대 소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졌겠어요? 예? 20대 때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있는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꿈을 꾸게 되면요 더 피곤해지죠. 그렇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꿈을 꿀 때는 그래도 그게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꾸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속 편하죠. 자기를 학대하지 않으니까는. 예? 자기 무능력하다고 학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물려받은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리 세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30년간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걸 다 짜내가지고 해봤는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모멘텀이 죽어버린 사회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찍어낸 돈을 저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짐만 굉장히 남은 이런 사회예요. 저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되게 지혜를 얻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일본이 결정적으로 도약할 때마다 한국이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해줬어요. 1870년대부터 일본이 산업화할 때 우리나라 강화도 강제로 개항시켜가지고 그래서 금 뺏어가고 쌀 싸게 걷어가고 그걸로 일본 노동자들 값싼 임금 줘가지고 산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고 식민지 시기에는 수탈해가 또 그랬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일본의 경제가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 속에서 뒤늦게 미국이 원조를 해서 부활시키려고 했는데도 부활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부활됩니다. 일본 제조업이요. 6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65년도에 한일 수교하고 65년도 전후에 베트남 파병하면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성장의 주역이 뭐였냐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었어요. 미국이 갑자기 왜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해줬느냐?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서 많이 군수물자 관련된 것을 사줬던 겁니다. 근데 군수물자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하다가 조립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팔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확 상승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마우치 경제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한국의 나라가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자기들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하게 되면요,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멀리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200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전쟁,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공격했던 거 아닙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의혹이 있다,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이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그냥 선제 공격해서 때려 부순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하고 전쟁할 때는 뭡니까? 중동 국가들이 먼저 이스라엘 공격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제가 잠재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될 거라면은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현대전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북아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일본 입장에서요. 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툭 하면 미사일 발사하는데 일본에 건너다 뻥뻥 쏴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에 건너다 한번 쏠 때마다요, 기겁스럽니다. 안 기겁하겠어요? 자기 나라로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핵실험까지 하고 있죠. 핵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 입장 속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안보 위협 국가죠.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죠. 그럼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에 북한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일본이 전쟁 나면 한국은 자유롭습니까? 같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일부 그러니까는 굉장히 문제 있는 정치인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독도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앉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군대 동원해서 뺏어야죠. 우리 영토를 침공해 들었는데. 그러면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에 한반도는 전쟁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산업 생산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현대 전쟁 속에서요. 그렇죠? 일본의 제조업은 완전히 부활할 수가 있어요. 전쟁 특수로요. 한국 전쟁 때 그랬듯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망상 같은 생각이죠. 근데 21세기에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1940년대 시각이 멈춰져 있는 세력들이에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천황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노력하고 옆에 나라하고 협력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를 희생을 치러가지고 자기 나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망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망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망상 속에서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해가지고 그 입히는 타격액이 수출액 타격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본은 수출의 감소가 우리나라한테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수출 줄어드는 걸 내수로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불매 운동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한 100일 넘게 한번 봐보세요. 일본에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죽겠다고 앉아있고 우리나라 산업은 피해본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현실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아베는 지금 뭐냐면은 퇴각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내부가 분열돼가지고 금세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슈퍼맨이 됩니다. 일본한테 꼭 이겨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한테 꼭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요. 그렇죠? 스포츠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번에 불매운동하면서 뭐랬습니까?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을 대응해달라. 유명한 말을 네티즌이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전쟁 범죄와 관련된 인권 유리는 시효가 없다는 게 국제사회 상식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났던 거예요. 대법원에서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뭐냐면은
니네가 해결하라. 우리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뭡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국민들은 참고 이겨낼 테니까는 정부한테 뭐냐면은 이 역사 범죄와 이 역사 정의를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그 아베 그렇게 거기에 요구에 응해 줘 보세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그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듯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단결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명분 있는 태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호를 보내줬죠. 8.15 경축사에서요. 원상대로 복구시켜라. 그리고 대화로 풀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물밑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